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 사이죠.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런데 어느 순간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 마음의 장부엔 양보와 기다림이 늘어가고 식탁 위 대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부모님 일을 마치고도 풀리지 않는 서운함,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나요? 우린 배웠습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의지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원칙 없는 의지는 사랑을 지키지 못합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절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약속임을 확인할 겁니다. 돈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기대의 장부, 감정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공정한 절차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무겁다면 오늘 이야기 끝날 때쯤 숨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 같이 품위 있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해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기대고 또 가장 많이 다투는 관계가 뭘까요?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시죠. 형제끼리는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맞는 말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제 사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형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동생이니까 당연히 존중해야지. 이런 말 뒤에는 감사가 아니라 책임과 부담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형,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줘. 누나, 이번 한 번만 봐줘. 하지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으로 변해버립니다. 제가 들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 했죠. 처음엔 꼭 갚겠다며 다짐했기에 아버지는 평생 모아온 퇴직금 절반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갚을 기미는 없었고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큰형만 도와주냐, 불공평하다. 결국 화목하던 가족은 돈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면 원망은 없었을 텐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형제라 해도 원칙 없는 베품은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한 습관을 하나 세웁니다. 바로 경계를 그어두는 습관입니다. 경계라고 하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형제 관계에서 경계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경계입니다. 부탁이 오더라도 내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허용하는 거죠. 둘째, 금전의 경계입니다. 도와줄 땐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기한을 정합니다. 셋째, 정서의 경계입니다. 형제의 고민을 들어주되 내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겁니다. 넷째, 공평의 경계입니다. 한쪽만 몰아주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엔 오히려 원망을 들었던 경우요. 그럴 땐 내가 잘못했나?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사실 잘못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원칙과 경계 없이 베풀었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만남을 위한 달이라는 걸요. 오늘의 아니오가 내일의 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형제 관계에서 어떤 경계를 세우고 있었을까? 혹시 무조건적인 베품으로 인해 내 삶이 흔들린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선 하나를 긋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부모가 떠난 뒤에도 평생 이어지는 마지막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공정하고 분명한 경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고마움이 권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이 있었는데 3번, 4번 반복되면 그 말은 사라지고 원래 내 몫이잖아 라는 태도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형제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막내가 늘 경제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둘째 형은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 몇 차례 돈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막내가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형,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막내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형이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않아? 형은 잘 벌잖아. 결국 둘째가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막내는 가족도 못 챙기면서 무슨 형이냐? 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평생 쌓아온 정을 단숨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받는 것에 금세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은혜처럼 느끼지만 반복되면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받는 게 당연하다. 는 생각은 감사의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형제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도와줄 때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엔 오히려 왜 그만하냐는 말이 돌아올 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탓하지만 사실 잘못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 없이 주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집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큰형은 동생들이 힘든 걸 알기에 일부를 양보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큰형 덕분에 원만하게 넘어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큰형은 원래 여유 있으니까 더 양보하는 게 맞잖아. 결국 양보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은 서로 불신하게 되었고 끝내 남보다 못한 사이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반드시 미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형제 사이일수록 작은 불균형이 큰 갈등으로 번져갑니다. 나는 덜 받았다. 나는 손해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공평을 바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눴다고 해도 나는 더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 라는 생각이 자리합니다. 더 주면 원래 줘야 하는 거였네. 라고 여기고 덜 주면 역시 차별하네. 라고 느낍니다. 이게 바로 형제 관계에서 고마움이 쉽게 권리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적인 베품 대신 공평과 경계를 선택합니다. 차갑게 보일 수 있어도 원칙을 세우고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이 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 사이에 존중이 남고 관계가 오래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원망으로 돌아온 기억. 그때 필요한 건 더 큰 희생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조건적인 베품은 갈등의 불씨가 되고 분명한 경계는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형제 문제에서 가장 무거운 감정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책감, 또 하나는 비교심입니다. 먼저 죄책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도와줬다면, 내가 조금 더 참았다면, 이런 생각이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형제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내 삶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공정감이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요. 죄책감은 일시적인 마음일 뿐이지만 공정감은 오래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울 때에도 절차의 공정을 먼저 세웁니다. 모두가 참여해 논의하고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을 거치지요. 이건 우리가 함께 정한 방식이야. 라는 절차가 있으면 마음속 죄책감은 줄어듭니다. 또한 결과의 공정도 중요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조금 더 보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공동의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때는 죄책감 대신 함께 합의했다는 안도감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혼자 떠하는 도움은 오래도록 무겁지만 함께 정한 도움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감정, 비교심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가장 큰 불씨가 바로 이 비교심입니다. 엄마는 늘 형만 챙겼어. 누나는 원래 더 받았잖아. 작은 말 한마디에도 비교심은 쉽게 불타오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투명성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비교심은 보이지 않는 데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도움과 역할을 기록으로 남겨 모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왔는지 표로 남기고 공유하면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불투명한 기억 속에서는 늘 내가 더했다라는 생각이 커지지만 기록 앞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의 습관입니다. 너는 항상, 넌 맨날, 이런 말은 비교심에 기름을 붓는 말입니다. 대신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표현해 보세요. 나의 감정을 주어로 삼으면 상대는 방어 대신 이해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의 평화를 지키려면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감정 타이머라고 부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말하지 말고 하루만 미뤄보세요. 24시간 지나면 말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으로 시작했던 말이 하루 뒤에는 다음엔 이렇게 하면 좋겠다로 바뀝니다. 한 번의 숙성만으로도 갈등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형제와도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에 끌려다니면 결국 내 삶이 무너집니다. 비교심에 휘둘리면 관계가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공정감과 투명성, 말의 습관과 감정 타이머를 지키면 형제 사이에도 존중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내가 괜히 죄책감 때문에 무리했구나. 내가 비교심 때문에 괜히 화냈구나. 하는 기억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보세요.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형제 관계의 어려움을 경고해 왔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피를 나눈 사이일수록 더 쉽게 갈등이 생기고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걸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와도 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정만으로 관계를 지탱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바로 원칙과 경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해도 의가 없으면 정 때문에 무너지고 결국 원망으로 끝난다는 뜻이지요.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무분별한 보시는 탐욕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받는 쪽은 점점 나약해지고 주는 쪽은 점점 지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형제니까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의 자립심을 꺾고 부모가 물려준 인연마저 왜곡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의는 반복될수록 권리로 변한다. 한두 번은 감사로 남지만 여러 번의 양보는 결국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더 많은 요구와 불만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형제 관계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통찰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는 가장 가까운 벗이지만 재물 앞에서는 가장 큰 원수가 되기도 한다. 형제 사이의 다툼이 결국 부모가 남긴 재산에서 비롯된다는 걸 깊이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형제에게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을 긋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형제라고 해도 원칙 없는 베품은 결국 관계를 해친다. 그리고 경계와 공정함이야말로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형제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라 해도 원칙 없이 주면 고마움은 금세 사라지고 권리로 바뀝니다. 결국 원망만 남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받는 데 익숙해지면 더 요구하는 게 본성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그 요구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지요. 셋째, 경계 세우기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형제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떠난 뒤 남는 건 결국 형제뿐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을 잊지 마십시오. 원칙 없는 베품은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차갑게 보이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존중을 지켜주는 따뜻한 장치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이고 평생 마음이 평안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형제와의 관계에서 오늘 이야기와 겹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 사이에서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조건 베풀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고 권리로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남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때로는 사랑을 지켜주는 힘이 되지만 잘못 쓰이면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경계가 관계를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보이더라도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떠나신 뒤 남는 건 결국 형제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공정함과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떠오른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경계를 세웠더라면 하고 아쉬운 순간이요. 괜찮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경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첫날입니다. 작게라도 선 하나를 긋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도 지키고 형제와의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